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네. 김초엽 여기. 작가님의 네, 이거 어렵다. 네, 이쪽. 여기에 있는 파견자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주 그 화제의 신작이죠. 네. 네. 화제의 신작이고 지금 그 계속 책. 북토크랑 뭐 이런 행사들 이어지고 있죠. 작가님들 네, 가셔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하신 네. 그런 책이고 평산 책방에서도 북토크가 있었고 저희 포항에서 포항의 달팽이 책방이라는 그 동네 네. 책방에서도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네. 공사님이 다녀오셨죠? 네, 맞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Q&A 세션도 있었고, 음. 굉장히 알찬 행사였습니다. 네. 네. 행사 관련해서 거기서 들었던 내용들도 제가 뭐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김초엽 작가님 이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이전에 네. 책 외적인 뭐 책과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은 그 굉장히 오래 작업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1년 정도를 이 책에 좀 많이 와. 할애를 하셨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그 지구 끝의 온실 네네. 그때 북토크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도 그 균류 네. 버섯과 관련된 책을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음. 그걸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지구 끝의 온실을 쓸 때에는 굉장히 글을 좀 후루룩 쓰셨대요. 네, 굉장히 좀 자기가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네네. 쓰신 작품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 뭐 독자분들 중에서는 너무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다. 약간 너무 엔딩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실 때는 작법서도 많이 참고를 오. 하시면서 네. 굉장히 이야기를 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독자분은 좀 이야기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작가님도 그때 독톡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네. 저는 약간 그런 터부시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납득이 안 된다면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네. 미술 전시에서 이제 균류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를 하신 적이 있대요. 네. 네. 그때 사람들이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안 읽히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길 가야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미술 전시에서 썼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젠가는 좀 장편으로 뭔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셨는데 네. 이번에 1년간 이제 작업을 좀 틈틈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번에는 루틴하게 해가지고 오전 중에 자기가 모든 집필을 마치고 오후에는 뭔가 다른 책도 읽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루틴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그 지구 끝의 온실을 쓰실 때는 책을 이제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해가지고 쓰셔가지고 굉장히 좀 건강적인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파견자들을 쓰면서 이제 느낀 게 이게 루틴을 가지면서 작업을 해야지 나에게도 좀 건강에도 좋고 그렇구나. 정신 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피플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죠.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이야기를 저희가 뭐 스포가 없는 선에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인터넷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책 소개인데 이거를 좀 읽어드리면은 네. 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로 가득 찬 이제 지상 세계 이게 네. 배경입니다. 네네. 이게 아마 제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우주에서 날아갔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주에서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설에 아주 뭐 약간 잠깐?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명확하게 뭐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세계관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둡고 키키한 지하 도시에서 반쪽짜리 삶을 이어가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광증 아포가 조금씩 뭐 지하 도시로도 유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자아를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려가지고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잡아갑니다. 이 미친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가두거나 뭐 네. 아니면은 추방을 시키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저희가 코로나 때 네. 아, 나 걸렸으면 어떡하지? 막 격리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테린이라는 여자아이인데 네. 이 테린이 파견자라는 네. 그 직책을 얻고 싶어해요. 이 파견자가 뭐냐면은 지상으로 파견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광증 아포를 일으키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광증 아포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광증 아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광증 아포를 일으키는 범람체라는 어떤 뭐 생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생물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샘플도 가져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파견을 나가는 파견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프라는 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프 파로딘이라고 해서 네, 이제프 파로딘을 자기가 좀 뭐 선망한다고 할까요? 뭐라 그러죠? 좀, 동경하고 네, 동경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사랑하고 네, 사랑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이 이제프 파로딘이 파견자예요. 그래서 아주 파견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선망받는 네. 그런 파견자죠.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서 파견자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 같은 그런 네. 느낌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자기도 파견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이야기 초반에는 자기가 파견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뉴로브릭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내화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에다가 뭔가 칩 같은 네. 거 심어가지고 얘가 뭐 연산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기억하는 것도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뉴로브릭을 통해서 뭐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통신도 할 수 있고 이런 네. 기능인데 주인공은 이 뉴로브릭 치수를 못 받았어요. 이 뭔가 부작용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데 자기가 그거를 억지로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비활성화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솔이라고 하는 자기 뇌의 어떤 자기 머릿속에 또 다른 친구가 깨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마 뭐 고장난 뉴로브릭이 아닐까라고 자기는 추측을 하는데 그 솔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스포가 없는 선에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이야기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린이랑 그쵸. 이 이제프가 제일 메인 캐릭터인 네. 것 같고 네. 메인이 되는 솔까지. 네. 그렇죠. 네. 솔까지가 메인이 되는 어떤 주 캐릭터고 뭐 그 외에도 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전개가 되게 빠르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초반에 이제 그 테린이가 파견자가 되기 위한 시험 마지막에 네. 뭔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 사건에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되게
놀라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그래서 그때 전개가 상당히 급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급진적이어가지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좀 통통 튀는 매력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거 뭐죠 뭐 이상한 공간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사람 잡아먹는 곰 나오고 막 그 영화가 뭐였죠? 서던리치. 네, 맞아. 서던리치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 저도 서던리치 네,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람체들이 이렇게 지상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범람체들이 이제 덮어가지고 된 세상이 좀 알록달록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알록달록하면서 좀 뭔가 산호 같은 것들 막 펼쳐져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좀 달큰한 냄새가 나면서 부패와 뭔가 이상한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매혹적이면서도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을 풍기는 풍경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저도 정확히 그 서던 리치가 떠올랐습니다. 네, 이 표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뭔가 해저의 모습을 뭔가 땅으로 옮긴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약간 뭔가 작가님도 처음에 쓰실 때는 이거를 굉장히 좀 끔찍하게만 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편집자분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면서 고치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그래도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묘사를 좀 더 인간에게 좀 뭔가 거부감이 들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거를 느끼도록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균사체 같은 것들이 막 잔뜩 뒤덮인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스포를 하는 선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야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품은 아닙니다. 굉장히 술술 넘어가는 작품이고 분량이 사실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이게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글이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쉽게 읽으실 수가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읽으시는 편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소개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막 자세하게까지는 안 드리고 좀 대충 이야기의 뭐 줄거리 선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좀 평가를 해볼까요? 어떻게 이 책이 어떠셨는지 각자? 이 책이 어땠는지 저는 일단 우리가 곰팡이, 균류, 버섯 뭐 이러면은 떠오르는 약간 더러움? 네, 그쵸. 뭔가 냄새 나고 뭔가 이제 이 부패와 썩은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이 책 속의 범람체라는 것들이 갖고 있고 그러나 김초엽 작가님이 이제 강연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이 버섯 균사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능을 가지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이 책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뭐랄까 기존의 SF 소설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외계인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SF 소설에는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노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한 새로운 이 범람체라는 생물은 이런 우리의 그 터부를 건드리면서 또 우리가 아까도 코로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뭔가에 전염된다는 것, 뭔가에 침범당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단히 예민해졌잖아요. 민감해졌고 그런 거부감에 대해서도
그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뭔가 딱 나누고 뭔가 이제 좀 깔끔하게 이제 가르려는 이런 어떤 현대사회의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섞이고 그 어떤 경계가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중에서도 테린이도 그렇고 어떤 이런 섞임과 침범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뭔가 제3의 존재가 되고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뭔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보면서 좀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지는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이런 그 범람체라던가 그런 이 사람이 이제 침투당한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상당히 또 재미있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고 또 아까 소울 얘기도 했는데 소울이 상당히 귀엽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귀여운 그 친구와 또 주인공 아주 똑똑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좀 이걸 헤쳐나가는지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공상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저는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뭔가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네. 대한 뭔가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이 굉장히 뭔가 감명받았다. 그런 부분이 뭔가 현대에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아라는 경계 네. 그것이 과연 당연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 세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과연 우린 분리되어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은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공각기동대에서 네. 후산하기가 이영사랑 이제 합쳐질 때 네. 그때 이제 이영사가 이제 후산하기한테 우리 같이 합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후산하기가 그러면 너랑 합체를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인용사가 그건 보장할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치매가 걸리면 네. 이 자아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일관된 어떤 자아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인격이 거의 손상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상태도 저는 조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댓글로 피플님께서 네. 거대한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일부의 그 라고. 막바지 내용 그니까요.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저는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네,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네. 좀 약간 속도가 확 네. 붙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부, 2부, 연구일지 3부 이렇게 이야기가 네.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린이 파견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에요. 네. 아까 소울이 자기 머릿속에서 끼어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좀 소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면은 뭐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의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야, 나 심심해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거부감이 들만 하잖아요. 게다가 이 세계는 이 광증이 걸리면은 막 끌려가는 그렇죠. 세계잖아요. 그래서 나 광증인가? 네. 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단히 불안해하죠. 네. 그런데 이 소울이 시험을 도와주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소울에게 친근감을 느끼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지상으로 나가가지고 뭐 샘플을 모아오는 시험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샘플을 모아가지고 그 시험 장소로 돌아가는데 자기 몸의 통제권을 소울에게 잠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잠깐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 범람체를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흩뿌리는 광증아포를 이제 흩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솔이 왜 그랬는지는 안 나오는 네, 것 명확하게는 같긴 한데, 안 나오는데 어쨌든 솔도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네. 상태였고 제 생각에는 네. 뭐 좀 심술이 나지 않았나. 왜냐면은 그때 막 소울하고 좀 약간 티격태격이 네, 있었나요? 티격태격이 좀 있었던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소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자기가 뉴로브릭이라고 저희 뉴로브릭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뉴로브릭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협박도 당하잖아요. 너 내가 없애버릴 거야. 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 좀 잘 들어. 계속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심술이 좀 났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럴 생각 수 좀 있죠. 들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좀 작가 입장에서는 네. 약간 소울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확 밀어붙이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2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 테린 지금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에 처벌을 대해서 해야죠. 네, 회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얘를 퇴출을 시키자 도시에서. 추방을 시키자. 네. 근데 이제 이제프 파로딘이 테린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막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에다가 테린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자. 그 프로젝트가 좀 사실은 뭐 추방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였고 아주 힘든 네, 자살 그리고 그렇죠. 임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은. 네, 그런 위험이 높은 임무였어요. 네. 그걸 테린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두 번째 지상 기지의 후보 지역을 탐사하는 임무였어요. 그래가지고 테린과 마일라였던가요? 네. 마일라 그리고 네샤트인가? 네, 네샤트 그렇게 네. 셋이 어떤 해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새로운 지상기지의 후보 지역을 탐사하는 임무로 파견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네. 사실상 그 좌표가 잘못된 좌표였고 아마도 이게 이제프 파로딘이 좀 조작을 했나 봐요. 네네. 네, 좌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임무를 달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테린이 그곳에 가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죠. 이상한 진동을 계속 듣죠. 네. 네, 그 진동을 사실은 도시에서부터 들어왔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뭔가 나를 지상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이끌던 파견 그 다른 임무를 원래부터 수행 중이던 네. 네샤트와 마일라한테도 그걸 네샤트에게는 말을 안 하죠. 네샤트는 좀 이 임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네. 마일라한테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러면 너가 느끼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그곳에서는 범람체의 어떤 핵이라고 해야 되나요? 범람체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대한 늪이 네. 있었고 그곳에서는 범람체에 감염된 인간들이 네. 느빈이라는 어떤 새로운 종족을 이뤄가지고 네. 원래는 광증아포에 걸리면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범람체들이 사람들 인간이라는 거는 자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아주 옛날에 이 늪과 처음으로 접촉했던 인간이 우리의 자아를 유지하도록 해줘 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좀 해줘가지고 사람들의 자아를 완전히 침식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느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느빈들이 처음에는
주인공들을 감옥에 가둬놓죠. 네. 네, 그 테린과 네샤트 그리고 마일라를 감옥에 가둬놓죠. 네. 네. 그런데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막 이제 르빈 중에서 주인공이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 막 그 네샤트는 이제 어디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막 던지다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마일라는 늪으로 이제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던 애인이 이 늪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늪을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주인공은 겨우 도시로 돌아오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르빈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이 원래 미션이었고 네. 원래 미션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르빈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준비 중이었죠. 네. 그랬는데 테리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테리는 늪인들과 소통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늪 안에 있는 이 범람체 네트워크와도 소통을 하면서 네. 뭔가 그들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고 네. 또 어떤 유대도 생기고 이 사람들 그리고 솔의 정체도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없애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리고 소설에서 뒤에 가면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맞아요. 네. 자기 자신도 어떤 솔이 범람체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범람체에 약간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솔과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영구일지라는 네.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네. 솔과 주인공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왜 솔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이제 테린이 옛날에 있었던 실험실에서의 연구일지와 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이 바로 이제프 파로딘이었죠. 거기서 테린과 이제프 파로딘이 처음 만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3부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이 르빈들을 퇴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테리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요한 캐릭터가 갑자기 이제 어떤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중요한 캐릭터가 네. 전면부에 나서게 되는데 이 책 처음부터 선호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선호라는 캐릭터가 이 책 중반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느비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빈들이 늪 근처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도시에도 느빈들이 갇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느빈들을 부르는 신호가 바로 그 진동 소리였다는 거를 알게 되고 선호가 그 느빈들을 찾아내게 되죠. 네. 그랬는데 이제프 파로딘이 사실 이제프 파로딘은 선호가 언젠가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실에서 그 느빈들이 갇혀 있는 실험실에서 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기를 타고 있던 거죠. 네, 감정을 방고. 네, 네, 그래가지고 선호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선호는 어떻게 보면 선호는 작가님도 이제 북토크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인간보다는 범람체에 가까운 그런 존재. 좀 더 이제 범람체화된 인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범람체를 엄청 자유자재로 다루잖아요. 오, 범람체로 네. 된 막 곤충 떼를 맞아요. 불러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테린에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테린이 선호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프 파로딘을 자신이 죽이게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스포일러인 네.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은 처음에 책을 쓸 때 처음부터 이제프 파로딘이 죽을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너무해.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해. 네. 죽을 운명이었고
네. 그 이제프는 그러니까 왜 죽냐면 이 느빈들을 죽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범람체를 사실 이 세상에서 몰아내고 싶어 하는 네. 캐릭터죠. 네, 그래서 그 테리니를 얘도 좋아하는데 이제프도 테리니를 좋아하는데 이제프는 여성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여성인데 테리니를 좋아하는데 얘가 꿈꾸는 테리니와의 미래는 지상을 싹 쓸어버리고 지상에 있는 범람체를 싹 쓸어버리고 깨끗해진 이 지상을 이 테리니와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 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테리니가 꿈꾸는 미래와 이 이제프가 꿈꾸는 미래가 달랐던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랑. 네, 그래서 약간 집착 관공 그런 느낌. 네. 아무튼 뭐 이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느빈들 네. 그다음에 범람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가 다 달라요. 뭐 마일라도 그렇고 네샤트도 그렇고. 네. 그런데 만약 그런 등장인물들이 없었다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범람체랑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얘네들을 다 퇴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스벤 이야기도 나오고 네샤트 마일라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이 광증 압호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뭔가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느빈들을 중앙위원회에서 가둬놓고 실험으로 막 썼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만약 이렇게 잘 안 쓰였다면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작가님이 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느빈들을 그 원래는 퇴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계획에 막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느빈들이 사는 세상과 이 지하 도시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뭔가 중간지대를 만들자. 그것들이 이제 그런 계획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서 주인공 테린이 그 중간지대를 뭔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에필로그도 굉장히 좀 이 이야기 우리가 뭔가 궁금할 것 같은 부분들을 딱 긁어주는 내용이 딱 나오는데, 이 마일라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늪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늪 안에서 자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에필로그에서 마일라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애인을 다시 만나게, 오웬이죠. 오웬을 만나게 돼가지고 에필로그에서 뭔가 약간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네.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네, 해피엔딩이고 뭐 이 범람체들을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보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 거죠. 상생을 택한 거고, 인간과 범람체가 둘 다 뭔가 그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통해서 다가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범람체가 좀 인정을 해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범람체에 감염된 인간들은 자아를 유지를 시켜줘도 뭔가 나의 경계가 좀 흐릿해진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나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 행성 전체에 대한 어떤 감각을 자기가 좀 얻게 된다, 이런 묘사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 느비인들, 그러니까 범람체에 감염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인간과는 다른 어떤 신인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네요. 일단 저희가
그 이야기 스토리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어떤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네. 이 범람체와 인간이 범람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다라는 거는 많이 안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범람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각을 확장하고 뭔가 좀 이렇게 증강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근데 또 오래 이게 침범 당해 있으면 그 결국은 자아가 좀 흐려지고 네. 결국은 이제 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한 부분?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이득을 주는 존재와 공생을 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개체와 이렇게 공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원래는 네. 이 테린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원래는 약간 느빈에 대한 어떤 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빈이 어떤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선민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원래는 이야기가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편집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주인공의 정체감 같은 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이 방향으로 수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네, 네. 거를 느끼기 때문에 네. 죽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프 파로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잘 수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이야기의 어떤 주제 의식하고도 좀 더 연결이 네. 잘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프도 그렇고 그 네샤트도 그렇고 이런 공존을 거부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이 캐릭터들이 다 끝이 안 좋은데. 음, 네. 근데 또 이런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완전히 막 악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그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빌런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러죠? 안타고니스트. 네. 안타고니스트에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네. 이제 안타고니스트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대리팡? 네, 네. 대리팡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빌런이라거나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는 좀 저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린이 같은 부분도 있고 이제프 같은 그렇죠. 부분도 있는 사실 것 같아서 그 뭐 이익 집단이라던가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싸운다던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던가 뭐 그거를 뭐 나쁘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기 위해서 뭐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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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는 책이고 저는 그 김축 작가님 책 중에서 가장 좀 스펙터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드라마틱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고 막 빠져 들어가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네. 다음 방송에서는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이라는 연작 소설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로봇의 이야기인데 인류가 멸망하고 로봇이 꾸려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다룰 거니까 요것도 읽고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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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방송 팟빵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마음 찍어주시고 리트윗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